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나누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소식과 또 스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혜은이 씨가 장모님이 됐어요. 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가황, 나훈아 씨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하며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요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몸이 막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날이 많이 풀리고 봄이 이제 다가오는 걸 느낄 텐데요. 그런데 봄철 산행을 떠날 채비를 하시다가 이 안전사고를 앞으로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봄철에 산행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인 3, 4월에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산악사고로 361명이 사망을 했고요. 6,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3월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산행을 하다가 낙석이나 추락, 미끄럼짐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속리산 문장대 인근에서 등산 중이던 40대가 떨어진 바위에 맞아 20m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변 등산객의 신고로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하긴 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된 뒤에 결국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봄 산행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꼭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시다가 보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낙엽과 돌 같은 이런 것들을 밟거나 해서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때 또 낙석을 당하는, 그러니까 낙석에 맞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봄철이니까 겨울철에는 옷도 두툼하게 입고 등반 장비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신 상태에서 등반할 수도 있는데요. 봄철이니까 가뿐하게 옷 입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등산화 착용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낭을 꼭 준비해서 배낭 안에도 혹시 또 모르니까 비가 올 것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 비를 막 가려줄 수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혼자서 등반하시기보다는 가급적 2명 이상, 여러 명이서 함께 등반하시고 만약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악 위치 표지판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다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당황하는 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등산로마다 119 구급함을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외상 같은 걸 당했을 때는 이 119 구급함을 이용해서 외상을 처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급한 상황일 경우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럴 때는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요. 대신에 이거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산악 위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표지판 안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국가 지정 번호가 적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지정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또 있으면은 그 지정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소방청 헬기가 출동한다거나 구조대원이 출동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산에 가면 눈이 지금 녹는 시기라서 질척거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스틱 꼭 가져가시고 등산화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1960년대 제조와 소비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서울 선안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선안권을 미래 첨단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선안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 서남권이 개발적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혹시 서남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좀 세대가 올라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로공단, 영등포공단 이런 데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계 유통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요. 또 운수공단이 여전히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해서 좀 소외가 되거나 낙후된 곳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현재 전체 중공업 지역의 82%가 아직도 집중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 그러니까 낙후된 곳들을 도시 공간을 아예 재구조하는 작업에 나서겠다. 이게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후됐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싼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지 않고 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까 서울시 청년층의 33%가 또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든 직주 근접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잠재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게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 정비를 가로막던 규제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용적률을 250%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크게 늘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외에 그 주거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 부지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규제를 풀어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20m 고도 제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온수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이번에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 서남권이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도 새 단장에 나선다고요. 김포국제공항이라고 요즘엔 부르잖아요. 근데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꾼다 그래요. 아무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더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김포국제공항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좀 개발이나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선 취향도 더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천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고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또 도심항공교통이나 도시철도, 간선급행 버스 등을 연계한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도 올해 안에 지정을 끝내고요. 2026년 항공과 모빌리티, 첨단 재생의료 등 혁신산업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또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전남 영안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한 명당 최대 2억 6,2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군빈이 낳으면 영안군이 키운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안군이 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안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야, 아이 한 명당 1인당 2억 6천여만 원 지원이면 이건 정말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파격 아니면은 저출생을 벗어나기 그렇죠.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영암군의 출산율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초등학교 취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군을 통틀어서 10개 초등학교 신입생이 5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1명, 2명, 3명이 입학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1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영안군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 출산율을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영안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억 6천을 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이 한 명을 낳고 성장할 때까지 단계별로 다 구분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요, 신혼부부에게 1,630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하고요. 또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 그러면은 725만 원. 또 0세에서 6세 아동에게 1억 3,400여만 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에게 7,800여만 원.
와. 대학생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비용도 뭐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출산 6개월 내에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신 말이 좀 인상 깊습니다. 자, 저희 한번 소식 알아봤고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한 금융사가 최근 가수 임영웅 씨를 새 광고 모델로 선정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광고계 원투펀치로 불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기용한 걸 두고 마케팅 업계에서는 파격이다,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인데 왜 이례적인? 그러니까 금융권은 돈을 다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광고 모델이 신뢰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광고 모델을 기용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룹사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스포츠 선수에 이어서 대중 가수까지 전면에 내세워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광고계의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광고 모델 가운데 1등, 2등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임영웅 씨 아닐까요? 네, 임영웅 씨. 그러니까요. 네. 손흥민 그래서 뭐 그런가? 네. 투톱 아니겠어요? 지금? 맞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1위는 손흥민, 2위는 임영웅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동시에 국내 최고의 광고 모델 2명을 싹쓸이한 셈인데요. 와.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행보는 금융 소비 방식이 달라진 MZ세대를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요즘 뭐 은행을 직접 찾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금융으로 고객이 오히려 금융사에 대한 어떤 접근을 먼저 하고 있다고 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런 면에서 브랜드 평판 1위와 2위 광고 모델을 기용할 경우에는 MZ세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MZ세대와 중장년층 양쪽을 다 잡겠다. 뭐 이런 욕심인가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팬들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가수 임영웅 씨가 출연한 광고 한 16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340만 뷰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죠. 이게 뭐 1,000만 뷰로 갈지 얼마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영웅 씨가 무지개를 배경음악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하고 함께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소풍이고요. 4위는 귀멸의 칼날, 인연의 기적, 그리고 합동 강화 훈련으로고요. 3위 건국전쟁, 2위 원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파묘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확인해봤고요. 요즘 극장가에는 나홀로 200만을 돌파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알죠. 영화 파묘입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저도 좀 가서 보고 싶은데 겁이 많아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흥행 아이콘 영화계에는 파묘가 있다면 저희 행복한 아침에는 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아마 파묘가 300만 돌파할 것 같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파묘에는 미남 유해진 씨가 등장하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영화부터 갈까요? 은영 씨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바로 이 얼굴 복습해야 돼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 어떤 얼굴을 복습을 해야 되느냐? 비주얼 대박 얼굴들인데요. 저희가 또 과거를 추억을 하면요, 우리들의 감성에 불을 지폈던 그런 아주 멋진 비주얼 대박 스타들이 출연한 재개봉한 영화 3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얼굴 복습해야 돼. 첫 번째 영화는요, 런닝타임 115분 동안이 이 정우성 씨의 화보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장르인 영화 비트입니다. 이 영화 비트는요, 불안한 10대들의 일탈, 방황, 그리고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영화 비트 속 오토바이 장면은 정말 그 압권이었고 상징이었는데 비트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죠. 무려 27년 만에 재개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꼭 복습해야 되는 얼굴입니다. 정우성. 이 영화 비트가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 관객이 35만 원이었어요. 뭐 35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해. 그때는 딱 한 관. 단관 개봉해서 그 극장 하나에서 35만이 들었었다는 거죠. 와. 정말 한국 청춘 영화의 바이블로 불리는데 당시 어떤 시대 분위기를 응축한 것 같은 그런 청춘 에너지가 또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뭐 김성수 감독 연출도 또한 대단해서 정우성하고 그때부터 서울의 봄전에 그때부터 이렇게 잘했어? 비트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꼭 있습니다. 와, 영화 비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죠. 나에겐 꿈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인데요. 이게 정우성 씨가 직접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 비트의 김성수 감독이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나에겐 꿈이 없었다. 이 대사를 굉장히 장황하게 한 7줄, 8줄 정도 되는 이 분량의 대사로 막 줄줄줄줄 적어놨대요. 근데 이거를 정우성 씨가 딱 읽더니 요거 한 줄로 되겠는데요? 하면서 딱 압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우성 씨의 인생에서 아마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우성 씨가 이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내가 취직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경기 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우성 씨가 참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뭐 거의 집이 툭 치면 넘어질 정도의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진로 그리고 집안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나온 이 자전적 경험이 이 비트의 대사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신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전적 경험이 있는 대사가 시대를 풍미하는 이런 대사로 지금의 명대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기자 감각도 있는 모양이네. 기자들도 왜 이만한 긴 문장을 하나로 딱 축약하는 연습하잖아요. 네, 맞아요. 헤드라인 탁 뽑고 그러잖아요. 국어에도 잘할 뻔했네. 참 좋았을 텐데. 어머, 그럼 우리 동료였나? 네,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얼굴 복습해야 돼. 과연 복습해야 되는 두 번째 스타는요, 송중기 씨입니다. 2016년 배우 송중기 씨의 인기에 힘입어 개봉한 지 3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봉한 영화 늑대소년입니다. 네, 이 늑대소년 지금 뭐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주연 배우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가 재개봉됐어요. 이런 경우 드물죠? 매우 이례적이죠. 그것도 겨우 3년 만에. 근데 2016년에 재개봉한 이유가 있어요. 요때가 이 송중기 씨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정말 중국에서도 국민사회 본인 중국 사람도 아닌데 내 남편 막 이런 플래카드가 걸었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재개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에도 늑대소년 재개봉하지 말입니다. 이 태양의 후예성 말투로 이렇게 이 홍보 문구를 달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몇몇 분들은 아니 지금 뭐 너무 뜬금없어 왜 갑자기 여기서 태양의 후예를 소환해 이런 또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게 또 재개봉의 맛이죠. 네, 늑대 소년에서 그 송중기 씨의 눈빛 연기를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었는데 사실 늑대 인간이라는 다소 생소한 소재가 사람과 만나서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송중기, 박보영이 개연성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올 정도로 그 정말 비주얼이 다한 영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가요 비주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스토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빛나게 해준 게 바로 송중기 씨의 연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늑대 소년의 가장 큰 힘이 어떻게 보면 송중기의 그 신인 송중기의 묘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늑대 소년이라는 이 캐릭터 특성상 대사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 다시 보시면 맞아. 이렇게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2시간의 러닝타임 내내 이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대사가 참 몇 마디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쓰러운 얼굴, 눈빛으로 이 화면을 이끌어가는 연기력 정말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 신인의 이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사 없이 하면 대사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늑대소년이 송중기 씨의 첫 상업 영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정말 뭐든지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출연을 그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우한테 이 표현,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수단, 도구인데 이게 처음에는 대사가 없다는 게 뭐 어느 정도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연기를 할수록 정말 배우로서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것 같은 그래서 기분이 들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이럴 때 이렇게 막막할 때 해결책을 찾아준 분이 바로 배우 이준혁 씨였는데 수개월 동안 마임 이 교육도 훈련도 시켜주고 또 송중기 자신도 동물원에 가서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명작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재개봉한다는 거잖아요. 네, 가서 한번 다시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얼굴 복습해야 돼. 세 번째 영화는요. 별표 3개 탕탕탕. 바로 얼굴 자체가 액션인 조인성 씨입니다. 우리 조인성 씨의 강렬한 액션을 보여줬던 영화 모가디슈인데요. 이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린 영화입니다. 모가디슈는 개복 1년 만에 재개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361만이라는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요. 이 수가 2021년에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라는 이 영광을 누린 수예요. 극장갈 버팀목 역할을 한 웰메이드 영화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361만인데 최고 흥행작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그 정말 강도 높은 이 영화관에 한 명 옆에 무조건 한 명을 띄어라 이렇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을 할 때였었는데 그 기간에 300만이 넘는 관객 수를 모아서 더더욱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영화 모가디슈가 1년 만에 사실 아까 뭐 이 우리 늑대 이 뭐였죠? 소년. 늑대 소년. 늑대 소년. 늑대 소년이 3년 만에 재개봉을 할 때도 우리가 빨리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가디슈는 1년 만이니까 더 빠른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 당시에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웰메이드다, 잘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났지만 극장에 가는 게 좀 어려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서웠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극장으로 초대를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잘 만든 한국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이런 큰 뜻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개봉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영화가 재개봉을 했다는 건 그만큼 영화 속에 볼거리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볼거리 많죠. 그런데 첫 번째 볼거리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 촬영지가 이 해외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100% 해외 촬영이에요. 뭐냐면 단 한 컷도 국내에서 찍은 게 없다. 100% 우리가 흔히 현지, 로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영화인데 그 촬영지가 어디냐 하면 원래 이야기의 배경은 이 모가디슈가 뭡니까? 소말리아 수도잖아요. 네. 소말리아여야 하는데 여기가 여행 금지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이 소말리아 대신 어디에 가서 이 이국적 풍광을 담아낼까? 아프리카를 뒤졌는데 4개월 만에 찾은 것이 사실은 스페인에서 배 딱 타고 건너면 되는 아프리카 그 북부에 모로코를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개월 만에 찾아낸 사실 모로코가
아프리카 느낌도 있지만 유럽에서 가까워서는 약간 유럽 느낌도 있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도 많이 촬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모로코 구경 안 가봐도 마치 모로코 간 것처럼 요게 첫 번째 볼거리입니다. 네, 첫 번째 볼거리였고 두 번째 볼거리는 뭡니까? 그럼? 네, 두 번째 볼거리는 역시나 리얼리티입니다. 이 실화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실감나는 이 전달을 위해서요. 이 취재에 굉장히 공을 들인 영화인데요. 일단 소말리아 국영TV 사장의 기록물 그리고 내전에 파견됐던 종군 기자의 사진 또 한국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소말리아 대학생 등 정말 다양한 계층의 자문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 마치 내전의 한가운데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운드라던가 화면적인 구성을 정말 노력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복습해야 돼 또 있잖아요. 조인성. 조인성 씨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뭐 조인성 씨, 송중기 씨 너무 복습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재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그쵸, 네. 전 지금 재개봉을 한다는 줄 알고 제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봉을 했던 영화 3편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입니다.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먹튀 논란 해명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두문불출하고 있는 임창정 씨가요. 최근에는 또 연기학원 출연료 미지급, 거기에다가 미용실 회원권 먹튀 등 각종 구설에 올랐는데요. 이에 임창정 씨의 아내분이 남편에 대한 논란에 직접 해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의 연기학원 출연료 미지급의 미용실 네. 회원권 먹튀. 이거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다. 다 돈과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먼저 연기학원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창정 씨가 운영하는 줄 알았던 그렇게 알려졌던 그 연기학원에서 이 소속 이제 연기학원에 소속된 배우들이 있잖아요. 광고를 찍었다 그래요. 지난해 3월 3일에 무려 12시간을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료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런 논란이에요. 이때 광고에 촬영한 이 배우가 어른 배우 2명, 어린이 배우 2명, 총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냐? 광고주는 이미 그 연기 학원에다가 출연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서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기학원 먹튀 논란과 관련해서 임창정 씨의 아내는 어떤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입장보다는 임창정 씨 팬클럽 입장문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임창정 씨의 입장을 대신 전한 건데요. 일단 팬클럽 측의 그럼 입장을 봐야 되겠죠. 아카데미 측에 계속해서 이 임창정의 사진과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계좌로 논란의 광고비가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돈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임창정 씨가 연기학원 대표가 아니라 홍보 모델일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 모델일 수 있고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보 모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이제 모델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이제 오해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결국은 문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연기학원 전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4월에 임창정 씨의 주가 조작 논란 이후에 이 통장이 압류가 됐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임창정 씨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모델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다 말이 조심해야 돼요. 아까 최 기자 얘기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전 대표 얘기를 보면 들어는 왔는데 압류돼서 못 준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이게 해명이 중요하게 딱 맞아야 되고 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럴 때는 본인이 해명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러면 진짜 운영했던 사람한테 해명을 미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미용실 회원권 먹튀 논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논란인데요. 지난 23일입니다. 임창정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미용실이요. 논란이 불거진 건데 멤버십 회원 유치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14일에 몰래 폐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일하던 미용실 디자이너들도 폐업에 관련된 소식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보도가 돼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에서 회원권을 끄는 손님들 얼마나 되는 거죠? 이제 미용실에서 100만 원 상당의 이제 이런 어떤 상품권이랄까 회원권 같은 걸 판 거예요. 우리 그럼 이제 그걸 사면 좀 더 이제 할인된 할인이죠. 값에 네. 이 머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게는 이거 작은 돈 아니지만 그 액수로 보면 40만 원 정도 남은 분도 계시고 80만 원 남은 분도 계시고 80만 원 남은 분은 100만 원짜리 끊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미용실 폐업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나는 폐업하는지도 몰랐는데 폐업한 그런 상황인데 요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본 금액이 합해보니까 4,300만 원. 이 고소된 접수건만 66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금 이 미용실 업주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내렸고 지금 관련된 증거들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혐의를 계속해서 좀 확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좀 진짜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는 어떻게 미용실까지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운영한 걸로 우리도 처음에도 운영이기도 한데 또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또 조금 사실관계가 달라요. 뭐냐 하면 임창정 씨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용실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어려워서 친구를 도와서 본인이 전액 투자를 해서 미용실을 같이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돈 대고 친구는 요걸 이제 운영하고 요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좀 생각의 방향이 맞질 않아서 사실 얼마 안 돼서 그 전액을 본인은 회수받고 그리고 친구가 단독으로 운영을 했었다. 나는 말하자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한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제 다 정리된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은 내 얼굴도 뭐 쓰지 마, 뭐 이렇게 이름도 쓰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 했는데 사실 만약에 정말 내가 빠졌으면요 그때 저 이거 해요 하는 만큼 저 이거 이제 안 해요 사실 요거도 좀 대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논란이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에 대해서 임창정 씨 아내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이 미용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임창정 씨 본인도요. 이렇게 사진이 도용돼서 초상권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요. 미용실 동업한 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앞서 임창정 씨 아내가 팬클럽 측에 글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임창정 씨의 팬클럽 측에서 공식 팬카페에 이 아카데미 출연료 및 이 미용실 적립금 관련 보도는 명백히 이 임창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임을 밝힌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임창정의 소속사 및 미용실을 오픈할 때부터 알았던 지인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였고 운영진이 미용실 원장과 직접 통화해서 임창정 님이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라고 전했거든요. 사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취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가수 혜은이 장모되다입니다. 가수 혜은이 씨가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5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을 하면서 혜은이 씨 장모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혜은이 씨 딸 결혼식이면 결혼식자니 뭐 시상식 방불케 하는 탑스타들 다 총출동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된 스타들만 봐도 그야말로 별들의 향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후배 가수 김수찬 씨 SNS를 살펴보면요. 혜은이 씨 당연하고요. 이 한복을 입고 아주 곱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배우 김보연 씨, 가수 민혜경 씨, 남궁옥분 씨, 최진희 씨 등 우리가 봐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다 하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딸을 결혼시킨 혜은이 씨 마음이 좀 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딸을 여의는 그 시집보내는 요즘엔 같이 결혼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엄마 마음이 허하죠 누구나. 근데 혜은이 씨는 조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1980년대 중반에 사업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4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요때 첫돌 이제 막
그 첫돌 정도밖에 안 된 딸을 남편에게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혜은이 씨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이게 마음이 묘하다. 섭섭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묘하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혜은이 씨가 장모가 됐대? 그러면 사위는 뭐 하는 친구야? 네, 맞습니다. 이 혜은이 씨의 사위는요, 딸보다 5살이 어린 이 연하의 사위라고 하는데요. 딸과 함께 10년 동안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혼 전에 예비 사위를 볼 기회가 있었던 혜은이 씨인데요. 사실 그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저런 친구가 내 딸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바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와 결혼한다고 하더라 라면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도 짚어보죠.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가왕이죠. 나훈아 씨가 데뷔한 지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사실상 가요계를 은퇴하는 은퇴를 시사해서 많은 팬들로 인해 아쉬움을 자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나훈아 씨 은퇴 소식, 이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거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할 것도 같은데 네. 이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사실 어제 저도 기사 작성을 하면서 이건 진짜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었던 기사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직접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만큼 사실 가황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가수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듯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나훈아 씨. 데뷔 후 58년 동안 노래로 국민에게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또 위로를 안겨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인데요. 이런 나훈아 씨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기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나훈아 씨가 이 은퇴를 갑자기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약간의 힌트를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언택트 공연 한 방송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약간의 힌트를 준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당시에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언제까지 노래를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저는 내려올 자리나 시간을 찾고 있다. 이제 내려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내려와야 할지, 마이크를 놔야 할지 시간을 찾고 있다. 물론 느닷없을 수도 있고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은퇴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팬분들께서는 그 마이크를 내려놔야 할 시간을 끝까지 찾지 못하시길 바라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 표현에서 고르자면 느닷없이 정말 어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공개를 하셨죠.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시면서 박수 칠 때 떠나라. 요 간단한 말의 진리를 따르고자, 그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게 됐다 하면서 그동안 살짝 암시했던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공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통 이 중년 이상의 가수들 우리가 콘서트를 생각해보면 그간 히트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셋리스트를 그간의 히트곡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곡 발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후배 가수들이 존경을 맞이하나 이 목소리를 냈었던 이유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곡 이런 이 기장갈매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무부터 시작해서 뮤직비디오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을 만나는 이 계속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수였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돌처럼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히트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 자녀가 함께 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라는 점도 이 나훈아 씨 공연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나훈아 씨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번 공연 아마 저도 참 티켓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기자들에게도 공연을 그냥 주지 않는 공연이에요. 나훈아 씨 공연은. 저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클릭을 해서 이 마지막 공연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도 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쵸. 부르는데 네. 마지막 콘서트를 예고한 만큼 이번은 정말 피켓팅이 되지 그러겠네.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 마지막 콘서트는 그래서 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매년 진행돼도 효도 콘서트. 아니 젊은이들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피튀기는 티켓 전쟁이다 해서 피켓팅이었는데 요번에 더 하겠죠. 일단 4월 17일 날 시작하고요. 마지막 공연은 7월 6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정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4월 27일에 인천 송도 시작으로요. 5월 2일에 충주, 또 5월 18일 울산, 6월 1일 창원, 6월 15일 천안, 6월 22일 원주, 그리고 마지막 7월 6일 전주 요거까지인데 지금 뭐 나훈아 씨께서는 이 정도면 풍성하게 전국을 돕니다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정말 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시고 싶을 겁니다. 아, 그런 분도 있겠네. 진짜. 네네 진짜 그래요. 아,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 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주제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스타 주민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서 고현정 씨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뭐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배님들이 뭐 알고 계신 점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그냥 뭐 어리광을 부려도 되니까 아직까지 촬영장에선 장점인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제 고현정 씨도 어느덧 대선배 반열에 오르는데 계속 막내를 했다니까. 야,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뭐 어쨌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하든 귀여워 보이고 실수해도 이해가 되는 그냥 넘어가는 그 막내와 좀 관련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막내는 서럽다인데요. 오늘 준비한 스타들의 이야기는요. 막내 또 활동을 했던 소시적 막내로 활동했던 스타들 그리고 또 어떤 팀에 막내로 소속돼 있던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막내라서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지만요. 또 막내라서 서러웠던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막내를 경험했던 스타들의 그런 고충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막내는 서럽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막내는 서럽다. 첫 번째 스타는요. 무려 17년 동안 막내 생활을 했던 배우 김혜정 씨입니다. 네, 김혜정 씨는 뭐 복길이 엄마로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 막내 생활을 17년이나 했대요? 고현정 씨를 막내로 만들었던 건 디어 마이 프렌즈라면 이 김혜정 씨를 무려 17년 동안이나 막내 생활하게 했던 드라마는 말씀하셨던 우리 섹시한 김혜정 씨를 복길이 엄마로 만들었던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김혜정 씨에 따르면요. 이 23세 이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40살까지 17년 동안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 이게 꼭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좀 정신도 깨워주고 입도 달달하게 그 자판기 커피. 근데요 막내다 보니까 갈 때 일단 동전을 잔뜩 바꿔서 촬영장에 가고 쟁반 필요하잖아요. 대본 2개 겹쳐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나서 한 번 배달 착착착착 해서 배달. 이거를 17년을 했다가 지금 그 MZ세대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23세 시골 며느리 역할을 맡은 건데요.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뭐 드라마 감독과 싸우고 캐스팅이 됐다고요? 처음에 단역으로 출연한 김혜정 씨인데요. 단역임에도 대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다고 해요. 무려 10마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상 신이니까 얼마나 떨리고 설레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해갔는데 어머 이게 방송에서는 다 편집되고 한마디 나간 거예요. 10마디를 연습했는데 한마디만 나가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화난 마음에 감독을 찾아가서 아니 다 편집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한마디만 주시지 뭐 10마디를 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연습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어머 근데 세상에 생각해보면 그 당시 드라마 감독이라고 그럼.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감독님에게
찾아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인 배우가 감독한테 저렇게 따졌어. 그러면 감독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니 전원일기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벙찐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머 얘 뭐죠? 너무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헛웃음만 짓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에 이 러브콜이 갔다라는 거예요. 김혜정 씨를 복길이 엄마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정 씨가 이 복길이 엄마로 캐스팅 됐었던 이유 아마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당돌함과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고 이 감독님이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근데 김혜정 씨는 복길 엄마 역할 제안을 받았을 때 내적 갈등이 좀 있었다고요. 기쁨과 동시에 좀 걱정도 있었다고요. 뭐냐면 이 농촌 드라마 특성상 좀 햇볕에 아무래도 농사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본인의 하얀 피부에 이게 맞질 않아서 얼굴도 검게 분장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최대한 그 복길이 엄마 역에 몰입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쁜 건 당시에 김혜자 씨, 최불암 씨, 정혜란 씨 이런 대단한 선배들과 내가 함께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기쁘게 출연했다고 하네요. 네, 드라마에서 그 전원일기에서 복길이 엄마는요, 당시 뭐 최고의 아내상으로 또 인기를 끌었었죠. 네, 당시 김혜정 씨가요, 우리 지금은 왜 SNS로 막 이렇게 막 DM 메시지를 받잖아요. 김혜정 씨 당시에는 리비아라던가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연락을 해서 당신 같은 이 아내상을 맡고 싶다라면서 이 굉장히 구애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팬레터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한 제과업자의 이 대표 품목인 초코과자 시리즈 광고에 첫 번째 타자로 출연하는 등 이 CF도 여러 편 찍었다고 해요. 정말 이 인기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김혜정 씨가 돈 되는 걸 다 한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업소에서요. 당시는 또 인기가 많은 업소에서 이 행사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가방을 싸들고 이 돈가방에 현금으로 1년치 출연료를 막 꽉꽉 넣어가지고 섭외를 의뢰를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전 배우라서 이런 거는 못해요. 이러면서 사양을 했다고 하네요. 어허. 전원일기가 종영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혜정 씨의 전원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혜정 씨의 전원일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혜정 씨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이 전원일기의 마지막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김혜정 씨가 이렇게 드라마를 끝날 무렵 마을 이장님께서 이 마을에 그 좋은 땅 하나 나왔는데 저기 한번 보러 가지 않을 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 집을 직접 봤는데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2002년에 터를 잡고 벌써 20년 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자판기 심부름을 무려 20여 년을 한 김혜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원일기 마지막 촬영지 근처에서 터를 잡아서 이제 20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터가 거의 1000평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야. 매일매일 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로 전원일기를 찍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전원일기 이 출연했었던 배우들이랑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기도 했어요. 이 배우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만나보죠. 네, 막내는 서럽다. 두 번째 스타는요. 알고 보면 막내 생활에 잔뼈가 굵은 배우 고두심 씨입니다. 고두심 씨요? 대한민국 역대 최다 연기상을 받은 국민 엄마 고두심 씨. 근데 막내라뇨. 막내로 잔뼈가 굵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고두심 씨가 알려진 막내 생활 무려 3번이나 됩니다. 고두심 씨가요, 이 탤런트로 데뷔하기 전에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때 막내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신입이니까 이 사회생활 신입으로서 막내 생활을 시작을 한 건데요. 이때 생활에 대해서 고두심 씨가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완전 심부름꾼이었다. 돈도 주지 않고 커피 심부름에 담배 심부름까지 했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돈도 안 줬어요? 커피 심부름에 어머나. 담배 심부름까지. 근데 왜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을까요? 배우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사실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무용, 그때 고전무용이라고 했죠. 한국무용을 배웠는데 엄마는 딸내미는 서울 가면 안 돼 하고 오빠들은 서울 보내놓고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두심 씨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작은 오빠 밥 해줄게요.
이러고 무작정 서울을 간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오빠한테 얹혀 있을 수 없잖아. 오빠도 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일단 내 밥벌이를 해야지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타자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타자를 배워서 또 열심히 워낙에 또 똑똑하시니까 2달간 해가지고 바로 무역회사를 취직해서 2년 동안 착실히 다니면서 내가 배우할 기회를 노려야지. 요렇게 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든심 씨는 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러면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걸으면서 관두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고두심 씨가 그렇게 잘 다니고 있던 그 회사를 그만두게 한 이유 바로 이 배우로서의 꿈 때문인데요. 고두심 씨가 또 우연히 TV에서 봤던 그 M사 공채 탤런트 모집 시험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지원을 했고요. 그 결과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에 뽑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배우의 꿈, 어렵게 배우의 꿈을 이뤘지만요. 그 꿈을 이룬 것도 아주 잠시 이 막내로서 했던 심부름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 고두심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배우 한인수, 이계임, 박정수, 현석과 탤런트 공채 동기였다. 그런데 나는 정말 배우가 되면 신데렐라가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탤런트가 된다고 해서 다 주연만 맡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종업원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이 막내 역할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운이 안 좋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공을 쌓는 과정인데 고두심 씨가 처음에는 이 가정부 종업원 역할 이런 단역을 맡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선배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심부름을 할 때 품목이 뭐였냐? 담배나 커피 심부름이었는데 이 심부름에 쓰이는 돈도 선배들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 고두심 씨가 사러 가면서 자신의 사비로 이 심부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막내 생활을 겪은 고두심 씨가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배우 생활이 아니다. 신데렐라도 아니고 돈도 내 돈 써야 되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역회사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때 실제로 2년 동안 회사 생활을 다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전화가 뭐예요? 그러면 어디 출연하자 이런 제안을 받는 그런 전화였나요? 주인공이었나? 그 얘기는 잠깐 뒤에 드릴게요. 아니 지금 내가 무역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커피 심부름에도 월급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하다 보니까 고두심 씨가 나 이거 배우로서 미래가 없나 보다.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떡순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로 돌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전화가 뭐냐면 당시 그 공채 탤런트 뽑혔던 M사의 드라마 국장이 전화를 해서 아니 너는 왜 1등으로 뽑아줬더니 연기를 안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 또 국장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이제 다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로 들어섰고 그냥 불러주신 건 아니었어요. 신인인데도 그때 1975년에 밀물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배역 탁 시켜주시고 요걸로 그해 바로 신인 연기상 받고 사실 고두심 씨는 상하고 정말 이 인연이 깊잖아요.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지상파 3사 더하기 100상까지 그랜드 슬램을 제일 먼저 달성했는데 이 떡잎이 그 신인이었던 첫 해부터 1975년부터 일단 상복 안고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고두심 씨가 데뷔 44년 만에 촬영 현장에서 막내가 돼서 이 선배들의 커피 심부름을 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두심 씨의 세 번째 막내 생활은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때인데요. 와, 여러분 이 드라마가 벌써 8년 전이에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요. 고두심 씨가 이 8년 전 나이가 65세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막내로 돌아가는데 라인업이요. 황금 라인업입니다. 배우들이 신구, 김용호, 김혜자, 주현, 윤여정, 박원숙 씨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연예계 방탄 노년단으로 불리는 분들이에요. 이 언니 오빠들이 고두심 씨에게 두심아 커피 좀 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커피 심부름 너무 싫어, 담배 심부름 너무 싫어 이랬는데 지금은 내 위에 언니가 있다.
현장에 언니 오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커피를 잘 타서 갖다 선배들 했는데 고두심 씨는 후배들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선배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고두심 씨와 전원일기에서 또 호흡을 같이 맞췄던 후배 배우죠. 박순천 씨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두심 선배님은 정말 커피 심부름조차도 후배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때로는 또 이게 너무 다 직접 하다 보니 후배로서 약간 또 어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또 항상 주기만 한다. 이렇게 너무 주기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고두심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촬영장에서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러셨는데 집에서는 좀 달랐다 그래요. 동생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언니였다고요. 고두심 씨가 저랑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K 장녀로서 저희 동생들에게 굉장히 엄하거든요. 예. 이 고두심 씨가요, 7남매 중에 둘째예요. 이 5명의 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살 터울 나는 6째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부름 일화를 밝힌 건데요. 중학생 때부터 고전무용을 했었던 이 고두심 씨가 동생에게 시킨 심부름이 있습니다. 얘, 맥주병으로 내 다리 좀 밀어봐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것질을 고두심 씨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한겨울에 6째 동생에게 얘, 냄비 들고 저기 단팥죽 좀 담아오고 국화빵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또 동생이 착하게 또 그거를 후루루 가가지고 사오고 담아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왜 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너무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막 졸린 눈 비비고 자다 일어나서 단팥죽을 이렇게 딱 받아왔는데 어머 그거 나 한 입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먹더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서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도봉산 위에 올라가서 네. 그 산장에서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 떨어지면 야 내려가서 받아. 어떡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내는 서럽다. 세 번째 주인공은요. 막내계의 이단아입니다. 개그우먼 김숙 씨입니다. 네, 김숙 씨 왜 막내계 이단한 거예요? 일단 김숙 씨 1995년 KBS 공채 12기로 데뷔를 해서요. 올해 데뷔 30년 차를 맞이를 했습니다. 중견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숙 씨보다 이제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단아라는 표현이 붙여졌는지를 알겠죠. 4년 위 기수인 김수용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숙 씨의 이 신인 시절을 떠올리면서 김숙은 건드리면 안 될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숙한테는 심부름도 안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숙 씨가요 신인 시절에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선배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거나 말대꾸를 하는 유일한 신인이었기 때문이래요. 아니 개그맨은 그 군대식 설문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큰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하면 진짜 못 시킬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이 개그맨 선배님들이 우리 김숙 씨에게 이 심부름을 못 시켰던 건 아닙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 개그맨 대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그 김숙 씨 신인이었죠. 신인이었던 김숙 씨에게 가서 그 거북이 아이스크림 좀 사와 라고 했는데 김숙 씨가 대뜸 나 거북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당황을 했던 그 선배님이 그 아이스크림이 왜 싫어? 라고 물었더니 거북이니까! 라고 그 뜬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숙 씨에게 심부름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김숙 씨는 또 대단한데요? 선배들을 기절시킨 담배 사건이 뭐 있다면서요? 요즘은 왜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5만 원짜리 2장을 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쓰던 시절이잖아요. 선배가 김숙 씨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야 담배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김숙 씨가 이렇게 딱 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더니 담배를 정말 당시 900원짜리 담배를 100갑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를 다 사온 거예요. 다 사와서 선배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담배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 너 이거 나 이거 다 피우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전에는
10만 원 주고 음료수 사오라 가지고 한 개 사갔더니 입이 몇 개인데 한 개 사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욕을 먹더니 이분 또 다 사왔더니 욕을 먹는다고 막 엄청 억울했다는 거죠. 나는 김숙 씨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 그 억울한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야, 근데 그래서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건들지 마.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와, 이 일화를 들으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보면 김숙 씨가 이렇게 개그맨들 사이에서 있던 뭔가 심부름 문화 이런 걸 좀 없앤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집에서 또 막내라면서요? 집에서 막내. 아니 여기서 이게 반전인 거예요. 아니 혹시 집에서 막내 아니어가지고 심부름 안 해봐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런가 했더니 딸 부잣집 막내딸이라 그래요. 위에 언니가 4명이나 있는. 그리고 맨 큰 언니랑은 나이 차이도 13살이나 나는 그런 아주 귀여운 막내인데 조금 이 막내는 서럽다잖아요. 오늘 막내인데 이 서러운 사건이 이 학교에서 있었더라고요.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는 가정 환경 조사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텔레비전 있냐 이런 거부터 해서 또 제일 기본적인 게 자 식구 몇 명, 자 3명 손들어, 4명 손들어, 선생님 5명 손들어 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아까 김숙 씨 위로 언니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딸 5명인데 엄마 아빠까지 김숙 씨 가족은 7인데 설마 뭐 요즘에 그렇게 자식이 5명이나 있는 집이 있을까 하고 5명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저희는 7인데요. 그래? 너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는데? 저 위로 언니 4명인데요. 뭐 딸만 5이야? 아니 이거 정말 안 되는데 나쁜데 그때는 아니 아들도 없네 이러고 무시를 했대요. 아니 뭐 우리 김숙 씨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하마터면 남의 집 막내가 될 뻔했다고요? 김숙 씨가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숙 씨 어머니가 노산이었대요. 마지막 임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집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5째 이 막내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숙 씨가 태어나는 날 이 같은 이 병동, 이 같은 병실에서요. 김숙 씨 어머니가 3형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산모와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이니까 가능합니다. 할머니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우리 집은 딸만 5인데. 아, 우리 집은 딸만 다 있다. 어머, 우리 집은 아들만 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 우리가 또 아들이 나오고 그 집에 또 딸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자식을 바꾸자. 우리는 딸을 원한다. 우리는 아들 원한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들끼리 이미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로 아,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아기를 바꿔서 한번 키워보자. 이것도 인연인데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김숙 씨 집에서는 또 딸이 태어났고 그 집은 또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아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딱 보러 갔는데 김숙 씨가 눈을 이렇게 딱 뜨면서 째려보면서 날 바꿀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째려볼 거. 그래서 그 집에서 아기 바꾸자 하는 소리를 쏙 들어가서 원래 아기를 딱 안고 고스란히 그냥 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일화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기 때도 다른 거예요. 막 태어나서 금지령 이미 그때부터. 네, 눈치도 빠르고 다른 겁니다. 근데 막내로서 좀 안타까운 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적다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5딸 중에 막내인 김숙 씨는요, 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냈던 적이 있는데요. 2018년 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님이 가고 싶었던 그런 여행지가 있었는데 동굴 계단을 못 내려가시더라. 정말 당연히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정말 김숙 씨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랐고 어머니께서 힘들다. 너무 늦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서두를 걸 왜 이제야 왔을까라는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내는 서럽다. 다음 스타는요. 세시봉의 영원한 막내 가수 김세환 씨입니다. 네, 북극의 영원한 꽃미남 김세환 씨. 세시봉의 막둥이, 국민 막둥이. 그렇죠. 사실 세시봉이 1960년대 이 젊은이 문화, 통기타 문화를 주도하던 이 대중문화 음악 그 감상실이었잖아요. 대중음악 그 감상실이었는데 여기가요. 사실 이제 당시에는 극장처럼 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차도 주고 쿠키도 주고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음악 감상실들은
뭐가 있냐면 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세시봉은 대중음악 감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좀 특별하게 대중음악 또 미국의 그런 포크 음악 같은 거를 많이 소개를 했고 여기서 이미 뭐 조영남 씨, 송창식 씨, 이장희 씨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김세환 씨가 노래가 좋아서 여기를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친분도 쌓이고 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세시봉의 막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세환 씨가 세시봉의 막둥이로서 서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막내니까 누릴 수 있는 건 일단 재롱이죠. 이 김세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영남의 배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노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반면 서름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김세환 씨가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경로우대로 돈 안 내고 지하철 탈 수 있는 나이다. 근데 아직도 지방 공연 갈 때마다 비행기표, 버스표 예약을 내가 하고 있다라면서 이 세시봉의 영원한 막둥이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동네 이 개 이름 부르듯이 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여전히 형님들이 나를 귀여워해 준다. 커피 심부름도 다 시키고 인터넷 뭐 찾아보라고 세환아 이거 찾아봐라. 이거 뭐냐? 이렇게 다 물어본다 하면서 이 귀여운 이 고충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네, 세시봉의 나머지 멤버들은 막둥이 김세환 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른이 넘으셨는데 윤영주 씨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유 쟤는 내가 보기에 아직도 애야. 지금도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영남 씨 또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세환을 정확하게 표현하겠다. 쟤한테 뭘 물어보면 큰일 난다. 너무 길게 설명한다. 아니 이 세상에 말 좀 길게 한다고 이것까지 형님들이 지적질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세시봉의 막둥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시봉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김세환 씨 덕분입니다. 모든 이 개성 강한 멤버들의 갈등 중재를 김세환 씨가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영남 씨, 윤영주 씨의 갈등을 김세환 씨가 막은 적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 조영남 씨가 이 거침없는 이 발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장희는 음정을 틀린다. 그리고 윤형주는 염소 소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분노한 윤형주 씨가 어머 나는 특집 공연 못한다. 나는 조영남이랑 무대에 못 서겠다. 진짜 화나신 거네요. 진짜 화가 나서 공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때 달려가서 형님들을 이제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게 만들고 공연 위약금을 물지 않게 이걸 모두 풀어준 게 바로 김세환 씨라고 합니다. 막둥이 잔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세시봉에서 정말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네, 했네요. 염소는 너무했죠. 이거는 화나실 만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세시봉에서 막둥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실제 멤버들과 나이 차이가 좀 크게 나나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조영남 씨랑은 좀 나이 차이가 납니다. 3살 차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윤영주 씨가 내가 볼 때 쟤는 아직 애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했잖아요. 그 애라고 부르는 윤영주 씨와 김세환 씨의 나이 차이. 주민등록증, 우리 흔히 민증 깐다고 그러죠. 확인해 봤더니 8개월 차이더라는 거예요. 네, 연도는 차이가 나나 보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1살 차이죠. 네. 그걸 본 또 조영남 씨가 또 돌직구 날립니다. 저 잔챙이들은 몇 개월 차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서열을 따지고 그래. 3살 많으시다고 또. 네. 2살 어리고 3살 어린 후배들한테 잔챙이들이라고. 네. 아니 왜 세시봉 막둥이로 계속 불리고 있는 게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막둥이들이 한풀이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야자 타임입니다. 야자 타임을 통해서 김세환 씨가 한풀이를 한 적이 있는 건데요. 먼저 이 3살 차이가 나는 맏형 조영남 씨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남아 너 임마 여자 관계 이 정리 잘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2살 차이 나는 송창식 씨에게는 창식아 너 임마 너는 밤 낮 좀 바꿔. 넌 낮밤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호적상 이 8개월 차이가 나는 바로 윗형 이 윤영주 씨에게는 야 너는 후배들한테 설교 좀 그만해 라고 일침을 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네. 꽤 있었거든요. 김세환 씨는 몇 살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세시봉 멤버들에게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시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김세현 씨가 2019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부른 노래들이 다 송창식 씨 그리고 이장희 씨가 만들어준 노래다. 이렇게 내 노래도 다 만들어주고 취업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기타도 쳐주고 옆에 와서 화음도 넣어주고 이렇게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준 거니 두세 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가 깍듯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세시봉 멤버들의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거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맞아요. 그리고 곡을 줬잖아. 맞아요. 엄청 그게 곡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김세현 씨는 지금 봐도요. 정말 멋지으세요. 그렇죠? 정말 멋지고 정말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입니다. 본인이 밝히는 동안 비결이 있어요. 내가 낙천적이다. 낙천적 성격을 동안 비결로 꼽았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낙천적이냐면요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다. 와, 나는 그 그런 정도로? 마음으로 산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하면서 나는 일단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다음에는 좋은 가수 형님들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가수에 데뷔를 했고 또 이렇게 과분한 인기를 얻었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안 비결. 낙천적으로. 네. 근데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사진이 저기 옛날 사진인 것 같죠? 저 요즘 사진인 것 같아요. 와. 얼마 전에 뵀는데 아직도 그렇죠. 그 노래도 옛날 그 미음색이 그냥 그대로세요? 네. 대단하세요. 자, 오늘 막내는 서럽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큰 특이사항 없는 무난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기질도 깨끗해서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0도 안팎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낮에는 거의 10도 선에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9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되고요. 오늘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집니다.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한 차례 올 텐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3일절 연휴 동안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죠? 네, 일교차 큽니다.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추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